한국을 건드려라. 이란 최고안보회의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동명부대 포격, 집속탄 투하까지. 하지만 17분 만에 기지 5곳이 전멸했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UAE는 즉각 군수선을 띄우며 한국은 형제국가라고 선언했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5년간 중동의 전쟁을 설계한 이란 전략기획실장이 단 한 건의 작전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그 한 건 때문에 그가 떨며 남긴 마지막 말,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 유조선을 바다 밑으로 보내라. 제가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테헤란 북부라비잔 지구 최고국가안보회의 지하벙커에서요. 벙커 항공기는 늘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과 형광등 불빛만이 이곳이 지하 18m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자 솔레이마니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최고국가안보회의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예멘 후티 작전까지 중동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분쟁의 밑그림을 제 손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서명한 작전 계획서만 340건이 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벙커 중앙에 대형 스크린 3개에 동시에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긴급 통화. 1시간 15분.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다리던 신호였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오래 통화한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는 우리 이란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하메드 대령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러시아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공식 브리핑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야. 푸틴이 카드를 깔았으니 이제 우리 차례지.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54km. 대형 유조선 2척이 겨우 교차할 수 있는 이 좁은 목구멍을 우리 이란이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숨통을 우리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손가락에 힘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최신 해운 정보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페르시아만 해도가 펼쳐졌고 초록색 점들이 빼곡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그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어치의 화물을 싣고 있었죠. 실장님, 현재 해협 통과 대기 선박이 47척입니다. 이 중 한국 국적 또는 한국 기업 용선 선박이 9척. 전체의 약 19%입니다. 19%.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해협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죠.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갑니다. 이 목줄을 조이면 한국 경제의 심장에 직접 손을 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 관심사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물론 경계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니까요. 이스라엘? 당연히 감시합니다. 코앞의 적이니까요. 사우디? 견제합니다. 종파 전쟁의 상대편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저한테 한국은 그저 걸프 소국들한테 무기나 팔아먹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삼성 텔레비전이나 만드는 나라, 현대 자동차나 굴리는 나라, UN 모자 쓰고 레바논에서 순찰이나 도는 허수아비 군대를 가진 나라.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건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가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최고안보회의 특별 전략 세션을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쿠드스군 부사령관, 정보부 차관, 그리고 외교부 중동국장까지 핵심 인사 12명이었습니다. 벙커 회의실의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자파르.
승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중동 전역의 지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 제가 직접 표시한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호르무즈를 직접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걸프 동맹이 약한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장기르 소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덩치가 산처럼 큰 남자였는데 목소리도 그에 걸맞게 우렁찼습니다. 약한 고리?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스크린 위에 한 점을 짚었습니다. 레바논 남부, 여기입니다. 한국군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정보부 차관 모르테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마른 체구의 안경 너머로 늘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군이요? 실장님, 한국군은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평화유지군이에요. 소총 들고 마을 순찰이나 돕니다. 그걸 건드려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걸프 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수출한 무기 체계 목록입니다. 천궁 미사일 방어 체계, K9 자주포, TOC 훈련기, FA-50 경공격기, 잠수함 기술 이전. 지난 15년간 한국이 걸프 6개국에 수출한 방산 장비의 누적 규모가 28조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을 치는 것은 한국 하나를 치는 게 아닙니다. 걸프 방산 네트워크 전체의 신경을 건드리는 겁니다. UAE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한국산입니다. 사우디의 포병 화력 핵심이 한국산입니다. 그 한국의 군인들이 레바논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쿠드스군 부사령관 바게리 준장이 턱을 쓰르며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시리아 전선에서 온몸에 전투 경험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점이 뭡니까, 실장님? 한국군을 위협하면 걸프 동맹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동맹은 미국에 더 매달리고 미국이 병력을 분산하면 호르무즈에서 우리가 유리해집니다. 한국은 미끼입니다. 진짜 목표는 호르무즈의 주도권이에요. 자한기르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한테 달려가서 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두꺼운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군사 대응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뒤에 숨는 나라예요. 주한미군 없으면 북한도 못 막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350명짜리 부대 하나 지키겠다고 중동까지 전투함을 보낼 리 없습니다. 기껏해야 유엔 안보리에 규탄 성명 내고 미국한테 보호해달라고 매달리겠죠. 모르테자 정보부 차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UAE는요? 한국과 꽤 가깝다던데.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UAE가 뭘 하겠습니까? 성명서 한 장 내겠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란의 도발을 규탄한다. 늘 하던 그 뻔한 외교적 립서비스요. UAE는 장사꾼 나라입니다. 돈이 되면 붙고 안 되면 빠지는 곳이에요. 한국 때문에 이란과 정면 충돌할 배짱은 없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자한기르 소장이 큰 손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겁주고 걸프 흔들고 호르무즈 잡는다. 깔끔하군요. 외교부 중동국장 나시리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젊은 참석자였는데 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UAE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이 게임을 해온 사람의 확신을 담아서요. 나시리, 중동에서 25년간 살아온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구호는 요란하지만 행동은 느립니다. 걸프 왕정들이 한국 군인 몇 명 때문에 자기네 안보를 걸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나시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나시리의 질문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오만함은 경고를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맨 아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경력의 묘비의 이름을 새기는 소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전은 2단계로 설계했습니다. 1단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 항로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의 바닷길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죠. 2단계. 레바논 남부의 한국 동명부대 인근에 로켓을 낙탄시킨다. 직접 타격은 아니지만 충격파가 시설에 닿을 정도의 거리, 경고의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미사일 부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에서 누르 계열 개량형 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거리 약 250km.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라면 어떤 것이든 격침시킬 수 있는 사양이었죠. 하메드 대령이 편집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벙커 스크린에서 재생하자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시뮬레이션 좌표가 떠 있었는데 한국 유조선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 루트와 정확히 겹치도록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노출 수준을 어디까지 할까요? 전부 공개해. 좌표까지. 한국이 이걸 보고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영상이 혁명수비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즉시 반응했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달러 넘게 치솟았습니다. 런던과 뉴욕 선물 시장이 동시에 출렁였고 해운 추적 시스템에서는 호르무즈로 향하던 선박 수십 척이 항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초록색 선박 아이콘들이 겁먹은 물고기 떼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4곳이 중동 항로 긴급 회피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힘. 하메드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한국 정부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동명부대 안전 대책 논의라고 합니다. 예상대로군. 회의나 하겠지. 회의하는 동안 우리는 2단계를 실행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자정을 넘긴 무렵이었죠. 레바논 남부에서 우리의 협력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로켓 4발이 동명부대 주둔지 북동쪽 약 25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직접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25km 거리에서도 충격파가 전달될 정도의 위력이었죠. 부대 시설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벙커에서 그 보고를 받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프란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메드, 국제 반응은? 하메드 대령이 태블릿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UN 사무총장 우려 표명. 미국 국무부 상황 주시 중. 영국 외교부 자제 촉구. 한국 정부 강력 규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규탄. 참 좋아하는 단어야. 그 사람들. 규탄이 미사일을 막아줍니까? 규탄이 유조선을 지켜줍니까? 그리고 UAE. 저는 UAE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아직 공식 반응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뭘 했습니까? 성명서 하나 내는데도 며칠 걸리는 나라들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벙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겁을 먹었을 것이고 걸프 동맹은 불안에 떨 것이고 미국은 병력 분산 압박을 받을 것이고 호르무즈의 주도권은 더 단단히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23시간 뒤 제가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성명서 대신 보낸 것은 군수 수송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뜬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찻잔을 놓쳤습니다. 사프란 차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벙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실장님, UAE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하메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준비하라. 형제 국가. 그 세 글자가 벙커 안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아랍 세계에서 형제 국가라는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아십니까? 그건 성명서가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나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략기획실장이 부하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읽은 거지?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요. 형제 국가. 그 단어가 벙커 안을 떠돌았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가져온 속보를 저는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메드, 성명 전문을 가져와. 하메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UAE 대통령궁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3개 언어로 동시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네, 실장님. 3개 언어 동시 배포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억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시 배포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건이 터진 뒤에 허겁지겁 번역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칠 경우를 대비해서 UAE가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5년간 중동의 판을 읽어온 사람으로서 이건 저를 뒤흔드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명 발표 후 불과 21시간 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직접 벙커로 내려왔는데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부다비 자이드 군항에서 대형 군수 수송선이 출항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송선, 벌써? 배수량 5,500톤급 알바이라크입니다. 적재 화물은 의료 장비 90톤, 방호 자재 150톤, 비상식량, 위성 통신 장비, 그리고 모르테자가 말을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데? 한국군 장비 예비 부품입니다. K9 자주포 변속기, K2 전차 궤도 링크, 첨공 계열 통신 모듈 교체 키트, 방탄 차량 보강 키트 100세트, 야전 의료 장비 50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한기르 소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잠깐, 그 장비들이 왜 UAE 군항에 있는 겁니까? 모르테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방산 장비의 유지 보수용 예비 부품입니다. UAE 군수 창고에 비축되어 있던 것들이죠.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UAE에 팔았던 장비의 부품이 UAE 창고에 있었고 그걸 다시 한국 군인들한테 보내고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성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철과 콘크리트의 무게로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21시간 만에. 아랍 국가가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25년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해양 추적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수송선 알바이라크의 항적이 페르시아만에서 수에즈 운하 방향으로 찍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집트 측에 우선 통항 요청이 들어갔다는 정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레바논까지 5일 소요인데 우선 통항이 적용되면 3일 반이면 도착합니다. 3일 반.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동명부대를 공격한 지 이틀도 안 돼서 배가 떴고 3일 반 뒤면 물자가 도착한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된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한기르 소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수송선 한 척이 무슨 위협이 됩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우리 고속정이 잡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자한기르. 지금 국제 유가가 11달러나 뛰어있는 상태에서 UAE 군수선을 공격하면 그건 이란 대 UAE가 아니라 이란 대 세계가 됩니다. 자한기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군인 특유의 확신이었죠. 저도 며칠 전까지는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동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수송선 출항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아부다비 군항에서 아침 해를 받으며 출항하는 알바이라크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부두에 도열한 UAE 해군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올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 리포트를 편성했습니다. 화면에는 천국 미사일이 사막 하늘을 가르는 시험 발사 장면이 나왔고, 한국 기술자들과 UAE 군인들이 50도가 넘는 열사 속에서 함께 훈련하는 과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 아랍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UAE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지금 UAE는 그 방패를 만들어준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벙커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기 거래에 불과한 걸 형제니 방패니 포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송선이 바다 위에 있는 동안 두 번째 수송선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식 야전병원 모듈, 외과 수술 장비, 혈액 보관 냉장 컨테이너까지 규모가 첫 번째보다 더 컸습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적재 물자 목록을 분석하며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2차 수송 물자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전병원 모듈 2세트, 항공유, 경유, 연료 정화 필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 긴급 지원이 아닙니다. 장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장기 보급 체계? 네.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동명부대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성명서 한 장 내고 끝날 거라고 했던 제 예측이 처참하게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메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작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정은 없다. 수송선 한두 척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의 목표는 호르무즈야. 해협만 쥐고 있으면 수송선이 100척이 와도 소용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자신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UAE의 반응이 예상보다 빨랐을 뿐 본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송선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UAE가 보낸 것은 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수송선 출항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뒤 알바이라크가 레바논 베이루트 항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자 인수 현장에서 한국 장병들과 UAE 병사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야전 천막 아래서 아랍식 음식과 한국 전투 식량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외교적 제스처라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정보부가 현지 취재 영상을 입수해 왔습니다. 한국 장병 한 명이 자기네 군대 음식의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호 물자로 끓여 먹던 음식, 가난과 전쟁이 만들어낸 기억이 담긴 음식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UAE 장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도움받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 보급을 가져왔습니다. 역사가 한 바퀴 돈 겁니다. 알자지라가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붙인 제목이 있었습니다. 형제국 역배송. 한국이 보낸 장비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역배송. 이 단어가 중동 전역에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아랍어로는 이하다 일라 아라흐, 형제에게로의 귀환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과 UAE의 과거 협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형제라는 단어가 수천 번 달린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소셜미디어 동향을 분석해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아랍권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긍정 언급이 48시간 만에 1700% 증가했습니다. 역배송이라는 해시태그가 아랍어 트렌드 1위입니다. 1700%.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이가 갈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치려고 했더니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가 중동에서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격이 한국에게 홍보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걸 여론전의 패배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정보부와 합동으로 작성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지에 긴급, 최고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2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실장님, 역배송 물자의 원산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심각합니다. 무슨 뜻이야? 하메드가 태블릿에 표를 띄웠습니다. UAE,
군수 창고에 비축된 한국산 장비 및 부품 목록입니다. 천궁 미사일 체계 관련 부품, K9 자주포 관련 부품, 방탄 장갑제, 야전 의료 장비, 위성 통신 모듈. 이것들이 UAE 군수 물류 허브 16개 창고에 분산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16개 창고? 네. 총 면적만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걸프 최대 규모의 군사 물류 거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문제는 이겁니다. 하메드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걸프 6개국의 한국산 방산 장비 침투 현황이라는 제목이 달린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UAE 방공 체계의 핵심이 한국산 천궁입니다. 사우디 포병 핵심 화력이 한국산 K9입니다. 카타르 공군 훈련기가 한국산 T-50입니다. 쿠웨이트 자주포가 한국산입니다. 오만의 장갑차 정비 기술이 한국에서 이전받은 겁니다. 저는 도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이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었단 말인가? 실장님, 우리가 한국을 장사꾼이라고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장사꾼이 맞아요. 하지만 그 장사의 깊이를 우리가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나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팔고 남아서 함께 운용하고, 함께 훈련하고, 창고에 부품까지 쌓아두고 간 겁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네트워크가 걸프 6개국의 안보 인프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이 뿌리 전체를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UAE가 그 뿌리의 깊이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벙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기상인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은 걸프 안보의 혈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을 끊으면 몸 전체가 쓰러집니다. 그걸 UAE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아무리 깊이 파고들었어도 전장에서 싸우는 건 다른 문제야. 한국군은 전투 경험이 없어. UAE도 실전은 못 해봤고, 무기를 많이 가진 것과 잘 쓰는 것은 다르다고.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 저는 곧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역배송 소동이 중동을 뒤덮는 동안 저는 원래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레바논 상공에서 드론 정찰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명부대 주둔지 반경 50km 이내를 끈질기게 배회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올리라고요. 하루에 10건, 20건, 어떤 날은 35건이 넘는 정체불명 드론이 동명부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건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발톱을 세우고 서성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려면 발진 기지가 필요했는데 레바논 내 육상 거점은 이미 국제 감시망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다에서 띄워 민간 어선을 위장한 소형 선박, 세척을 레바논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해상에 배치했습니다. 갑판 아래에 샤헤드 계열 무인기 발사대를 숨기고 특정 시간대에만 드론을 올려보내는 방식이었죠. 완벽했습니다. 육상기지만 감시하는 놈들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새벽, 벙커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빨간 경보등이 천장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통신 채널에서 레바논 현지 연락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상거점 피격, 해상거점 피격, 선박 3척 전부 타격당했습니다. 해안 은폐 진지, 미사일 발사대 2기도 파괴, 반복합니다. 5곳 전부 무력화. 저는 벙커 중앙의 전술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겨우 잡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십자 표시 5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장 선박 3척,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기.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메드, 작전 시간이 얼마야? 하메드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시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첫 타격부터 마지막 타격까지 17분입니다. 17분. 여러분, 17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 4분입니다. 17분이면 컵라면 4개를 겨우 끓일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해상발진 기지 3곳과 미사일 진지 2곳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야? 어떻게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을 찾아낸 거야?
모르테자 차관이 급히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그가 가져온 분석 결과는 제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한국군과 UAE 군이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뭐, 한국의 천국 미사일 체계에 탑재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UAE의 해상 감시 네트워크를 연동시킨 겁니다. 하늘의 눈과 바다의 귀를 합친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민간 어선을 어떻게 구별하는데? 모르테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국 레이더의 진짜 강점은 소형 저속 비행체 탐지입니다. 우리 샤헤드 무인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1제곱미터, 새 한 마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천국 레이더는 그 새와 진짜 드론을 2초 만에 구별합니다. 비행 패턴 분석 알고리즘으로요. 2초? 네. 새는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드론은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릅니다. 아무리 은폐해도 직선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천국 레이더가 그 패턴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잡았다고 해서 발진 위치를 어떻게 알지? 그게 UAE 해상 감시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인공위성 연동 해양 레이더, 페르시아만 곳곳에 배치된 무인 감시정,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선박 이동 패턴 데이터베이스. 드론이 탐지되는 시간대와 특정 선박들이 같은 해역에 정박하는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하늘에서 드론을 잡고 바다에서 드론을 띄운 배를 잡았다. 위에서 아래로 추적한 거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팀의 전자전 분석이 결정타였습니다. 드론 모함과 해안 발사대의 통신 신호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5곳이 동시에 노출된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은폐 체계가 한국과 UAE의 기술 연동 앞에서 종이처럼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한국 합참에서 기술 연락팀 5명이 아부다비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통합 작업에 이틀 밤낮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틀 만에 두 나라 군대의 시스템을 연동시켰다고? 네.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기상인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틀을 안 자면서 우리를 잡을 망을 짠 것이었습니다. 자한기르 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혁명수비대의 은폐 작전이 17분 만에 뚫렸다고요? 25년간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중동 언론이 작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아랍 군사 전문가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와 현장을 가진 나라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판을 바꾸는 동맹입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동맹. 그 문장이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지위, 제 자존심, 최고안보회의에서의 제 발언권. 모든 것이 이 작전의 성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해상 기지가 전멸한 다음 날, 저는 긴급 전략 세션을 소집했습니다. 벙커 회의실에 다시 12명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테이블 위에는 실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등 뒤로 12쌍의 눈이 저를 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한기르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패배한 군인의 분노가 서려 있었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해상 발진 기지 3곳과 미사일 진지 2곳을 잃었습니다. 한국과 UAE의 합동 감시 체계가 우리의 은폐 작전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레바논에서의 압박 작전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이 시점에서 외교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모르테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미사일 탄두의 설계도였습니다. 일반 탄두가 아니었습니다. 상부에 분리선이 그어져 있고 내부에 수백 개의 작은 구체가 빼곡히 채워진 구조도였습니다. 나시리 중동국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장님, 설마 그건 집속탄입니다. 벙커 안에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떠올려봐도 그때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25년간 전쟁의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명부대 주둔지와 주변 일대에 집속탄을 투하합니다. 직접 타격이 아니라 주변 오염입니다. 미폭발탄이 땅 위에 깔리면 동명부대는 부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포위입니다. 나시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집속탄은 오슬로 협약으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국제사회가 뭘 합니까? 저는 나시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규탄 성명을 냅니까?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까? 우리는 오슬로 협약 비준국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나시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자한기르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지지합니다. 한국 놈들한테 된통당했으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모르테자 차관은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바게리 준장만이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안사실로는 그가 그날 밤 개인 일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실장이 미쳤다. 이건 자멸이다. 그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란 서부의 미사일 기지에서 탄도 미사일 4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목표는 동명부대 주둔지 남쪽과 서쪽 반경 15km 일대. 발사 보고가 올라온 뒤 저는 벙커에서 비행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미사일이 레바논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약 7분. 그 7분 동안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다. 고도 약 2만 미터에서 탄두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부의 감청으로 한국 측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발의 미사일에서 쏟아져 나온 자탄의 수는 추정 2,400개 이상. 하메드 대령이 낙탄 보고를 읽었습니다. 낙탄 확인. 동명부대 주둔지 외곽 350개 추정. 주변 민간 지역 4곳의 분산 낙탄. 총 오염 면적 약 9.5 평방킬로미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동명부대를 미폭발탄으로 포위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 군인들이 공포에 질려 철수를 요청하게 만든다. 그러면 걸프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여러분, 집속탄이라는 무기가 왜 금지되었는지 저는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전략적 계산만 있었고 그 계산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속탄이 떨어진 지 6시간 뒤부터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보고였습니다. 동명부대 외곽 방호벽 일부 파손, 장병 2명 파편에 의한 경미한 부상, 부대 주변 전체 미폭발탄 오염 지역으로 전환. 여기까지는 제 계획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고부터 계획 밖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메드 대령이 현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멈춰? 실장님. 민간 피해 보고입니다. 읽어. 하메드가 침을 삼키고 읽었습니다. 아인 마을. 자탄 약 320개 낙탄 추정. 공격 직후 겁에 질린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소녀 한 명이 마당에 떨어져 있던 미폭발 자탄을 밟았습니다. 11살입니다.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벙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프르키라 마을. 가축을 돌보러 나간 노인이 올리브나무 아래 숨어 있던 자탄에 걸렸습니다. 74살. 오른팔 절단. 알마르지 지구. 구급차가 출동하다가 도로 위 미폭발탄을 밟아 차량 전복. 구급대원 3명 부상. 미폭발탄 비율 추정치 약 26%.
2,400발 중 약 630개가 터지지 않은 채 땅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630개의 시한폭탄이 올리브밭에, 논길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리 중동국장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나시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밖에서 몰려왔습니다. 11살 소녀의 사진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작은 몸, 왼쪽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흰 붕대만 감겨 있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집속탄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가 현장 조사팀 파견을 선언했고,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에는 깊은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표현의 규탄이었습니다. 모르테자 차관이 각국 반응을 정리해왔습니다. 태블릿을 넘길 때마다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규탄 성명, 독일 총리 추가 제재 지지, 영국 외교부 안보리 긴급 소집 요청, 일본 총리 우려 표명, 호주 총리 규탄, 캐나다 총리 규탄. 하나하나 익힐 때마다 벙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집속탄 피격이 확인된 지 16시간 만에 긴급 수송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폭발물 제거 로봇 6대, 자기장 탐지 장비 12세트, 무인 지뢰 제거 차량 3대, 그리고 폭발물 처리 전문 기술팀 28명. 모르테자가 보고했습니다. 이 장비들의 출처가 특이합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지뢰 제거 장비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뒤 70년 동안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힌 땅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저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기술. 그 기술이 제가 만든 상처를 치유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레바논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 약 14시간 뒤였습니다. 정보부가 현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이 열리고 무인 제거 차량이 먼저 내려왔고, 이어서 로봇 장비, 탐지 장비 케이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기술팀장은 38살의 공병 장교였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감청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민간인 생활권 최우선 구역을 완료한다. 사람들이 밟는 땅부터 깨끗이 한다. 48시간. 9.5평방킬로미터의 죽음의 땅을 이틀 만에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메드가 작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무인 제거 차량이 도로를 따라 전진하며 자기장 센서로 노면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을 40분 만에 처리합니다. 사람이 하면 하루가 걸릴 거리입니다. 뒤이어 폭발물 제거 로봇이 탐지 지점에서 자탄을 처리합니다. 한 발당 평균 12분. 로봇이 접근 못하는 곳은 기술팀원이 직접 방폭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48시간이 끝났을 때 처리된 미폭발탄은 427개였습니다. 전체 추정치 630개 중 68%.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명 한 번으로 뿌린 죽음을 저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손으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팀장의 인터뷰 영상이 중동 방송을 탔습니다. 현지 취재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었습니다. 10살 때 겨울에 맨발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일어설 때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에 입대하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그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전투가 아닙니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치우는 겁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상이 중동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달렸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공유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저는 벙커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소녀의 다리를 앗아간 것은 제가 서명한 명령서였습니다. 그 소녀를 치료하고 땅에서 죽음을 파내는 것은
70년 전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한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명부대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폭발탄이 부대 외곽에도 깔려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문을 열고 민간인 700명을 수용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다리를 절며 겨우 걸어오는 부상자들. 전투보다 어려운 일을 그들은 해냈습니다. 죽음이 깔린 땅 위를 걸으며 아이를 안고 나오는 일을요. 하메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국내 상황도 심각합니다. 테헤란 대학가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파한 바자르 상인들이 경제 제재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레바논 작전의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렸지만 그 대가로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1살 소녀의 사진. 국제사회가 아무리 자위권을 주장해도 집속탄으로 다리를 잃은 아이의 사진 앞에서는 어떤 명분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란 국내 소셜 미디어에도 퍼졌습니다. 당국이 차단하려 했지만 VPN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는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테헤란에서 3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쟁 반대.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모르테자 차관이 마지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한국이 레바논 정부, UAE, 프랑스와 동시 접촉하며 인도적 통로 확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자 합의입니다. 사자 합의? 네.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핵무기 보유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레바논과는 동명부대 주둔국 신뢰를, UAE와는 형제국 동맹을, 프랑스와는 평화유지 파트너십을 각각 지렛대로 삼아 사자 협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UN 모자 쓴 허수아비라고 했습니다. 미국 뒤에 숨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대국도 못하는 다자 외교를 펼치며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로, 군함이 아니라 관계로. 나시리가 회의실 끝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UAE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떡하냐고요. 실장님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시리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해협 봉쇄 위협으로 세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이것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메드가 해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해군 훈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초기 참가 함정 20척에서 현재 11척으로 반 이상 빠졌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해협 내 활동 빈도도 나흘 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함정 지휘관들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이 작전에 대한 회의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벙커 밖에서는 외교적 압박이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유럽연합 추가 제재 검토, 국제적십자위원회 현장 보고서 공개 임박, 레바논에서 밀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국내에서 갈라지고, 호르무즈마저 흔들리고, 내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통로 사자 합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날, 저는 벙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UAE, 레바논, 프랑스. 네 나라가 서명한 합의문이 국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베이루트까지 민간인 이동 경로와 구호 물자 수송 경로가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중동 위기의 외교 해법에 공식적으로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가 대국들도 해내지 못한 다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죠. 하메드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고서를 들고 왔을 텐데 그날은 빈손이었습니다. 대신 얼굴에 무언가를 전해야 하지만 전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뭔데? 실장님,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란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외교적 해결과 대화의 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우리의 마지막 카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우리의 최강 무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집속탄까지 쓰고도 역효과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해협까지 봉쇄하면 경제 제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훈련 함정은 20척에서 11척으로 줄었고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활동 빈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함정 지휘관들이 스스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피한 것이죠. 패배가 예정된 작전에 자기 배를 걸고 싶은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고안보회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장 직통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실장, 내일 오전 회의에 출석하시오. 레바논 작전 경과 보고를 직접 받겠소.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경과 보고라고 했지만 25년간 이 게임을 해온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그날 밤 벙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들을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걸프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걸프가 흔들린 게 아니라 걸프가 우리를 향해 결속한 것이었습니다. UAE는 성명서나 내고 끝낼 거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명서 대신 군수선을 보냈고 형제국가라는 선언과 함께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천국 레이더와 UAE 해상 감시 네트워크를 이틀 만에 연동시켜 우리 해상 기지를 17분 만에 전멸시켰습니다. 집속탄으로 한국군을 포위하면 겁먹고 철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군은 자기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정문을 열고 민간인 700명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지뢰밭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제가 뿌린 죽음을 52시간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하나하나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요. 모르테자 차관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중동 외교가에서 이번 사태를 부르는 이름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배송 동맹 사건. 한국 전쟁 때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의 기억이 70년 뒤 중동에서 동맹의 행동으로 돌아온 사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책임으로 환원된 사건. 역배송이라는 단어 안에 70년의 시간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리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알자지라가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흑백 영상에서 시작해 경제 성장, 방산 기술 발전, UAE 협력, 그리고 레바논 합동 작전까지를 하나의 서사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미폭발탄이 제거된 마을 광장에서 레바논 주민들이 한국과 UAE의 이름을 함께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코리아, 이마라트, 이와, 한국과 에미리트, 형제. 저는 벙커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괴하려고 했던 동맹이 오히려 제 공격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고안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의장석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양옆에 앉은 위원들의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레바논 작전 경과를 보고하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이 자리에서 수백 번 보고를 했지만 그날만큼 입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친 뒤 의장이 물었습니다. 실장의 판단으로는 이 작전이 성공했소? 실패했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벙커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25년의 자존심을 꺾어야 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보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을 잘못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기상인으로만 봤습니다. 걸프 소국들에게 장비를 팔아먹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뒤에 숨는 나라, 독자적인 군사 행동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장비만 팔고 떠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걸프 군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신뢰를 쌓은 나라였습니다.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형제라는 단어로 돌아왔고 형제라는 단어가 군수선과 합동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의 전투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전투 경험은 70년간 지뢰밭 위에서 살아온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천국 레이더의 탐지 알고리즘이 되었고 폭발물 제거 로봇이 되었고
52시간 만에 630개의 미폭발탄을 걷어들이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쟁을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너무 잘 아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방법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잘못 읽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억입니다. 70년 전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폐허에서 구호 물자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었고 그 기술로 지금 다른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는 나라. 세대가 바뀌어도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건드린 겁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실장, 전략기획실장직에서 물러나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25년의 경력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나시리 중동국장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이제 전 실장이 아닙니다. 나시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잖습니까? UAE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그때 실장님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25년의 경험을 걸고요. 저는 나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25년의 경험이 틀린 거였어, 나시리. 아닙니다. 경험이 틀린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만들어낸 오만함이 틀린 겁니다. 나시리가 가벼운 목례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그의 구두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패배한 사람이 왜 자기 패배를 세상에 알리느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미사일을 많이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해협을 쥐고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25년간 일했습니다. 힘이 곧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기술로 바꾸는 것,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것, 위기의 순간에 문을 여는 것,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로 동맹을 만드는 것. 그 답이 제 미사일을 이겼습니다. 제 집속탄을 이겼습니다. 제 25년의 전략을 이겼습니다. 저는 한국을 장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허수아비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뒤에 숨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을 아는 나라. 그래서 전쟁을 막을 줄 아는 나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 테헤란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레바논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마지막 미폭발탄을 거두고 있을 것이고 아부다비에서는 UAE의 다음 수송선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340건의 작전 계획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중 단 한 건, 한국을 건드린 그 한 건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을 건드려라. 제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최고안보회의 전략기획실장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